네, 며칠 후면 7월 27일 7.27 정전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고 3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정지된 날입니다. 이 7.27 정전의 진실, 6.25 전쟁은 어떻게 정지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 시작 직후 전초병의 목숨보다 먼저 없어지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전을 위해서 선전, 은폐, 위장, 왜곡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이 거짓말이 항상 되풀이되곤 합니다. 따라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것은 거짓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정지된 상태, 즉 정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일으켰는데요. 이 민주화를 일으킨 대한민국에서 국민 각자가 국가 안보의 독립적 주인으로서 우리의 그 전쟁사를 생각해보는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서는 6월 25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반제 반미 투쟁 월간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6.25 전쟁과 7.27 정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평양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무엇을 공부하냐면 먼저 6.25에 대해서는 매국 역적 리승만 도당의 괴뢰 군대는 오늘 이른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6.25 전쟁 개전 직후에 김일성이 했던 내각 비상회의 연설의 기초에서 아직까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교과서와 그리고 박물관 등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써서 보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허종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 역사학회 위원장을 지냈고 남북 역사학자 회의의 북측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과 북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서로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즉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이 학문이 시작이 되는데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말해준 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주석을 달 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학문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종호라는 사람은 조선 역사학회 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6.25 전쟁에 대한 그 책들을 써오고 있습니다. 1993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사, 그리고 또 다른 제2저자와 함께 미제의 극동 침략 정책과 조선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에 근거해서 이 팩스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어 책도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팩스텔이라고 하는 책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에 서울을 기습 점령한 후에 확보했던 문서들을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1년 하와이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의 거짓말보다는 거기에 10%의 진실이 섞여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탈취한 문서들을 엮어서 마치 이승만 정부와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엮어놓은 스토리가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5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면 7.27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평양에서 가장
최고급에 속하는 담뱃갑의 모습입니다. 담뱃갑에조차 이렇게 727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겨놓고 7월 27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조각상이 문양이 보이는데요. 이 문양은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거기 보여진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의 모습입니다. 보통 승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전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에 의해서 2013년에 개건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 기관이 나라의 보물고이자 반미 교양의 중요한 교양 거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반미 교양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리승만 도당의 괴뢰 군대가 일으킨 6.25 전쟁, 따라서 이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원수라고 교양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조선인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쭉 밀고 내려가게 되는데, 1950년 이때 미군만 없었다면 조선인민군이 베트남 공산화 통일에 앞서서 하나의 조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실패했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 통일을 막은 원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 이승만과 그 괴뢰도당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주장, 즉 미국만 없었더라면 이때 하나의 조선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그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즉 승리상의 모습은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또 다른 그 조각상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소련의 전투에서 희생된 소련 병사들을 추념하는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르제프 전투라고 하는 곳을 기념하는 조형물인데요. 거기 들고 있는 총을 보면 그 두 개의 총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에 5년 전에 종전됐던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소련이 상당히 많은 군사적 지원을 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승리상 좌우로 여러 개의 이러한 그 조각상들이 쭉 도열해 있는 것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즉 7.27을 기념하는 그러한 평양식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은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월미도에서 싸웠던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953년 7월 27일을 하나의 승리로 기념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언제부터 비롯되냐면 1953년 7월 28일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화와 열병식에서 지금 김일성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53년 8월 17일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이 개관을 했고요. 1974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해서 보통강변인데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2013년에 김정은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증축 개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7월 27일의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와 같은 상징 조작의 기원은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1953년 7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정지되는 날인데요. 많은 그 정치적인 대중 조작이 그러하듯이 대중적인 지지가 없이는 사실은 대중 조작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평양의 많은 시민들이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정지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국제연합국 공군들이 정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은 폭격을 평양에 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울 시민들보다 훨씬 더 이 전쟁의 정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중적 지지의 기초에서 7월 27일의 상징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판문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 즉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판문점은 당시의 판문점이 아닙니다. 당시의 판문점은 나중에 군사분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공산 측 관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소가 판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문점에 그 실무 대표들이 서명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목조 건물을 급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일 공산 측 수석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조입니다. 이상조는 1960년에 소련으로 망명했다가 1989년에 서울에 와서 KBS와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일은 197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의문사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목조 건물을 급조해서 거기서 윌리엄 해리슨 국제연합군 실무대표와 남일 공산 측 실무협상대표가 수석대표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에도 대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진은 공산 측에 의해서 상당히 연출된 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당히 압도적인 분위기로 공산 측에게 항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이 이 당시의 상징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는 뭐였냐면, 이 조선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 제국주의 군대가 조선인민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7월 27일에 상징성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 불리고 있는 7.27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7.27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보면 미국 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7.27 행진곡의 가사에 의하면 미국 놈이 바친 항복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목조 건물은 어떻게 개조가 되냐면 평화박물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여지는 것처럼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를 형상화한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프랑스 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자, 그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이 평화박물관 앞에 정전협정 조인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조인장이라고 써 있는 이 비석을 읽어보면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영웅적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이 7월 27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항복서를 바친 날, 이와 같이
상징 조작되고 있는 것이 7월 27일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전협정문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정전협정문은 중국문, 그 다음에 한국문, 그리고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 부분, 영어로 된 정전협정문의 서명 부분을 보게 되면 김일성, 팽덕회, 그 다음에 마크 클라크, 그리고 그 아래에 실무 수석 대표였던 남일과 윌리엄 해리슨 이렇게 5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부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한국군 혹은 한국 대표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군 혹은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 정상이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 사령관이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서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젠하워나 마오쩌둥도 여기에 서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의 서명은 왜 있느냐? 김일성은 거기 밑에 이제 빨간 줄로 표시한 것처럼 프라임 미니스터로서 한 것이 아니라 슈프림 커맨더, 즉 최고 사령관으로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관이었던 김일성, 펑더화이, 그리고 마크 클라크 이 세 사람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승만의 서명은 있을 필요가 없는 문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 위에 보시면 그 22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시에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전쟁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한 것이죠. 자, 당시에는 우리가 1950년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서로 시간이 1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평양 시간으로 오전 4시는 서울 시각으로는 오전 5시였습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가 되고 일본이 먼저 그 서머타임 제도를 없애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합군 사령부도 서머타임을 없애게 되고 그러면서 1953년에 가서는 서로 시간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하나의 시간, 22시간, 이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전협정문에 한국군과 한국군 대표가 없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특히 1954년에 제네바 회의 당시에 한국군 대표가 참석을 했을 때 왜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참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 의견이 공산 측으로부터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75년에 자유베트남 우리가 월남이죠. 월남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북측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닌 대한민국은 빠져라.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로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한국군 수석대표인 황원탁 씨가 수석대표로 임명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정전위원회를 공전시키면서 현재까지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분히 한국군은 미군의 괴뢰다라는 그러한 선전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거기 위에 사진이 김일성이 남일로부터 그 정전협정문을 받아들고 서명을 하는 장면인데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에 한 명이 사라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 똑같은 사진인데 왜 가운데에 그 노인은 사라졌느냐? 이 노인은 누구냐면 김두봉, 한글 학자로서 북쪽에서 고위직에 올랐던 김두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숙청되고 나서 이 사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워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아래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탈린의 사진 정치를 연상시킵니다. 스탈린이 에조프라고 하는 비밀 경찰의 수장을 대동하고 찍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에조프라는 비밀 경찰의 수장을 자기 숙청에 말하자면 그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그 에조프마저 숙청시킨 다음에는 그 에조프를 사진에서 지워버린 그러한 사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스탈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김일성은 그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가지 사진 정치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이 서명하는 장면은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서명식을 위해서 저렇게 하얀 군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클라크는 어디서 서명을 했냐면은 경기도 문산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문산에서 당시에 이제 국제연합군 사령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경기도 문산에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보통 정전협정 그 조인식장에 한국군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군 대표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1953년 당시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급조된 목조 건물에서 남일과 해리슨이 서명을 할 때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최고 사령관이 서명을 할 때는 거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인물이 한국군 대표 최덕신입니다. 이 최덕신이라는 인물이 정전협상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다가 7월 27일 오전에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그날 오후 1시에 경기도 문산에서 개최되는 조인식장에 참석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 대표도 조인식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최덕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조인식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군 대표는 정전협정 조인식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사실들이 많이 퍼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월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외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나서 박정희 정부 때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의 묘가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하자면 한국군 대표로서 이 조인식장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말하자면 그 증언들을 충분히 남겨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불렸던 중국 공산당 측의 서명의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제 최고사령관은 팽덕회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숙청당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팽덕화이는 이제 붓으로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을 하는 장면 옆에 안경 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팽덕화이보다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인물은 리커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리커능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조우 얼라이의 신복으로서 비밀리에 장개석의 첩보 조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첩보 조직 안에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조우 얼라이를 생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상황에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조우 얼라이의 목숨을 구했던 그야말로 신복 중의 신복인 인물이 이 리커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전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 리커능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이 정전협상 대표들 중에 가장 최고위급이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 나와 있었던 남일을 비롯한 5명의 정전협상 대표들이 이 리커능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이 정치학을 연구한 중요한 책이 코넬 대학에서 이 로즈마리 푸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국 사람인데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만 이분이 쓴 A Substitute for Victory라고 하는 책입니다. 승리의 대체물. 그러니까 승리는 할 수 없었지만은 승리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승리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잘 쓴 책입니다만 1990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새로운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이 판문점에서 이 리커능이라는 인물이 스탈린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전문들이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인물이
사실상 이 정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속속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소련 문서들을 참고해서 당시에 양측의 정전 협상을 분석한 책입니다. 거기 안경 낀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차오 관화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 두 인물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외교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리커능은 나중에 제네바 회의까지도 이제 총지휘했던 인물이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외교부장이 되지 못했고요. 이 차오 관화, 교 관화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나중에 외교부장이 됩니다. 외교부장이 되는데 강청을 비롯한 사인방 편에 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숙청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이것이 당시에 이제 정전 협상의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하는 서명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전협정 영문의 그 표제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 in Chief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Commander, Commander, Commander.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러니까 전쟁을 정지시키는 전투 사령관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전협정문의 표제부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정전협정문하고 비교해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유럽 쪽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샹페누숲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이 기차에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 정전협정문을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페르디낭 포시라고 하는 프랑스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을 했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독일군 대표들이 서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포시 밑에는 이제 영국군 대표인 웨이미스가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제 미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미군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이제 퍼싱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퍼싱 사령관은 이 정전에 반대했습니다. 정전에 반대하고 정전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야 된다 독일군한테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된 상황에서도 독일군이 지금 프랑스 영토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정지가 된 것입니다. 자, 뭐 그렇게 했고 퍼싱이 그 정전에 반대를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정전협정문에 퍼싱의 서명은 들어있지 않지만 미군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이시고 있는 사진은 퍼싱이 프랑스로 와서 라파이에트 장군의 묘 앞에서 지금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라파이에트 장군은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의 영국과의 전쟁의 독립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프랑스 장군이 라파이에트 장군이죠. 그 라파이에트 장군의 묘를 찾아가서 우리가 신세를 갚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싱이 이같이 미군을 이끌고 참전을 했지만 정전협정문에 퍼싱의 이름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인물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제1차 세계대전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전투 사령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 국가 정상들은 누구였냐? 프랑스는 클레망소, 그리고 영국의 로이드 조지, 그 다음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정전협정문에 이 국가 정상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따라서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상이 서명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문에 이승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미국의 괴뢰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이 마오쩌둥의 서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나 마오쩌둥의 서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가 당시에 그 중국인민지원군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월 27일 날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군이 직접 최재구 사령관이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권이 당시에 1950년 7월 달에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메가더 사령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치 웨이를 거쳐서 마크 클라크로 이어지게 되는데,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영국군이나 프랑스군도 참전을 했지만 영국군, 프랑스군,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 군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죠. 그것을 다 합쳐서 국제연합군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한국 측이 정전협정에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반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결혼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 나중에 결국은 혼인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정전협정에 대한 감정적인 호오가 그 정전협정에 대한 기속성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전시작전 지휘권을 환수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시에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7월 27일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기념일을 넘어서 전승절로까지 이렇게 격상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달력에는 7월 27일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6.25 전쟁이 정지된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전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이 통일 없는 정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또 통일도 없이 이룩하지 못하고 정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 거기 뒤에서 또 플래카드를 보시면 6.25 다시 온다 이렇게 써있는 플래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25 다시 온다. 이런 상태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국제연합군이 철수하게 되면 6.25가 또 일어나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북에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온 많은 월남 실향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여기서 정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고정화된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그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 기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날 자살했다는 그러한 소식, 신문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에 대한 사형영장과 같다. 그리고 특히 안전보장 없이 한국이 정전협정을 수락하는 것은 아무런 항의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곤 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국내 통치용 그리고 또 대미 협상용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전 지휘권을 다시 회수해서 단독 북진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자주 사용이 됐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승만의 그 정전협정
대한 그런 반대 입장에 직면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이승만 제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승만 제거 계획은 1952년에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던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일어났던 이승만 제거 계획이었고요. 이 두 번째 이승만 제거 계획을 우리가 오퍼레이션 플랜 에버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버레디 플랜에 의하면 그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유엔군의 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을 따르지 않는 한국군 사령관들을 회유하여 군사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들과 야당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육해 지원을 중단하여 한국의 수송로와 전력시설을 국제연합군이 장악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하고 이 노선을 지키도록 한국군에게 명령하고, 이승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승만 정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축출하고 해안 봉쇄를 단행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수립한 두 번째 이승만 제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 협정을 둘러싸고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그 이승만과 미국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첨예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이 수립했던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54년 6월 18일 27,389명에 달하는 송한 불원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송한 불원포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방공포로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정확한 명칭은 송한 불원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송한을 원하지 않는 포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네바 협약국은 아니었습니다만 제네바 협약에 따르자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서로의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공산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 10,000여 명의 포로를 돌려받고 이쪽이 확보하고 있는 약 17만여 명의 포로를 돌려주게 되면 엄청난 전력상의 또 다른 불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면서 이 각 개인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명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미국인 포로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빨리 우리 가족을 돌려보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미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같은 압박 속에서도 1952년 트루만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죠.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전쟁에서 이 포로 각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서둘러서 이 전쟁의 정지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정전 협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전쟁은 포로 전쟁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 중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향이 북쪽인 사람, 하나는 고향이 남쪽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고향이 남쪽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사 뭐 반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굳이 북쪽으로 송환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그냥 반공포로라고 명명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정치적인 표현이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다 반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북쪽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격 석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로들, 그러니까 국제연합군 관리하에 있었던 포로들을 국제연합군의 작전 지휘를 받고 있던 한국군들이 대탈출을 시켜준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우방을 하나 잃었고 적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 포로들이 거제도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제도에서는 포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은 육지로 다 이렇게 이감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환 불원포로 석방이 이루어졌던 곳은 부산, 마산, 대구, 부평, 논산 그리고 광주 등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지금 거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광주시라는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송환 불원포로들이 광주에서 이제 대탈출을 하게 되니까 이 자유를 찾아서 대탈출한 이 송환 불원 포로들,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광주 시민의 시위가 있었던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포로를 석방하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젠하워는 우방을 하나 잃고 적을 하나 얻었다 할 정도로 이승만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같은 여론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의 여론이 다시 강해질 때에 적극적으로 이승만 제거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벤 플리트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미8군 사령관이었죠. 이 사람은 이승만을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승만을 제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군 사령관도 나중에 1954년에 From the Danube to the Yalu, 다니부강에서 압록강까지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정말 이승만과의 협상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고 아시아의 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클라크도 이승만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국무부의 당시의 국무부 장관은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과 극동 담당 차관보, 당시에는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지 않고 극동이라고 했습니다. 극동 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승만 제거 계획에 반대하고 이승만과의 협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로버트슨과 포스터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그다음 가운데 이승만 이렇게 세 명이 한국의 고궁에서 를 거니고 있는 모습을 라이프지가 당시에 촬영한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덜레스는 그러면은 그 이승만에게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미국에 와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존 포스터 덜레스도 내가 여기서 국무가 바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서 이 월터 로버트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이 한국에 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동생인 알렌 덜레스가 나중에 CIA 국장을 지냈고 또 여동생인 엘리노어 덜레스는 유럽의 독일 담당 책임자로 있을 만큼 이 덜레스 가문 자체가 미국의 외교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포스터 덜레스의 외할아버지는 존 왓슨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가진 이름이 이 외할아버지인 존 왓슨 포스터에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 왓슨 포스터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청일 전쟁이 났을 때 그 청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청의 입장에서 서서 국제법적인 자문을 해줬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극동 쪽에 정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들은 바가 있었던 사람이 존 포스터 덜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이 쓴 그 책 중에서도 이 존 왓슨 포스터의 인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자로는 복세덕이라고 쓰는데 이승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이제 한성 과목사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독립정신을 쓰기 전에 1900년에
청일정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영 알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의 책을 편역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저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청일정기라는 책에도 바로 이 존 퍼스터 덜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복세덕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승만과 이 존 퍼스터 덜레스는 아주 긴 인연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퍼스터 덜레스는 이승만과 프린스턴 대학 또 동문회 엘럼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프린스토니안으로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국가 이익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덜레스와 이 이승만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CIA가 이승만의 생각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1953년 7월 1일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승만은 도대체 예측이 불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이게 정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조직할 것 같고, 국제연합사, 유엔사죠. 복무하고 있는 약 9만의 한국 인력에게 파업을 명령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지난번에 이제 그 석방한 송환 불원포로들은 주로 조선인민군의 그 제복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중국인민지원군 출신의 즉 중국인들, 그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 구성이 있었습니다. 뭐 국민당군 출신도 있었고, 혹은 만주국 군경 출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이 다양한 구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중국 본토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당시의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석방할 것 같다. 또는 아예 장개석 군대와 협력을 할 것 같다. 또는 유엔사의 연료와 무기를 한국군에게 명령을 해서 장악할 것 같다. 혹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공격해서 이 정전협상을 무력화시킬 것 같다. 혹은 조중인민군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다. 혹은 한국군을 전선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할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굉장히 불가 예측성을 이승만이 CIA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진 상태에서 로버트슨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서 한국에 온 장면인데요. 이 사진.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한 3, 4일 정도 회담하고 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월 2일 날 도착을 했는데 한 7월 2일경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7월 12일이나 가서 결국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Little Truth Talks, 또 하나의 작은 정전협상이다. 정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전협상이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오히려 베이징에서 이 미국을 응원하는 그러한 글들이 발표가 되는, 상당히 말하자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결국은 체결되게 되는 소식을 전하게 된 미국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 신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결국은 리 promises, 그러니까 리가 결국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버트슨을 통해서 이승만이 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그럼 무엇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에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죠. 그것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정적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 서명해 놓고 국제연합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다시 조선인민군 또 거기 플러스 이제 중국인민지원군까지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이걸 막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할 거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은 정전이 아니라 속전이 된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버트스는 지금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의회의 비준까지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약속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한미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의 기초에서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한국으로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모노세키 조약 당시에 이 존 포스터 덜레스의 외할아버지인 존 왓슨 포스터가 청나라의 입장에 서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말하자면 해서 거기에 제1조가 바로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했던 것처럼 이 외손자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날아와서 한국의 독립의 보장을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가조인하는 것이 8월 8일 경무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 뒤로 이제 김영식 씨도 보이고 그 임병직 씨도 보이고 바로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총지휘했던 이승만의 모습도 보이죠. 자, 이때 그 존 포스터 덜레스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It is sealed in the blood of our boys who have died here. 그래서 이곳에서 죽은 우리 이 청년들의 피로써 우리가 조약을 맺게 되면 이 빨간 농, 이 촛농을 떨어뜨려서 서로의 약속을 거기에 이제 봉인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약속을 봉인한다고 하는데 촛농을 떨어뜨려서 봉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떨어뜨려서 이 약속을 봉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8월 8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의 가조인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언급을 합니다. 1882년에 우리가 서양 국가들과는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주권 평등에 입각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약, 트리티죠. 이 트리티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하고의 조약에는 서로 한 국가가 불공 경모, 공정하지 않은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됐을 때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영어 조문과 당시에 이제 한자 조문이 약간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 조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조문에 입각해서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때까지 이승만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사실은 전제군주에는 반대했던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종에 의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1904년에 이제 특사로 풀려나게 되고 고종의 측근인 민영환과 한규설의 그러한 밀지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1905년 8월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병구라고 하는 지금 하와이 교민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윤병구라는 더 일찍 하와이에 정착하고 있었던 윤병구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하와이 교민들의 그 의사를 결집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 이 주민들의 이 민주적인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와 같은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와 같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면담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물론
외교적인 리토릭이었다는 그러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교 공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서로서 정식으로 국무부에 접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포스모스에서 진행이 될 그 러시아와 일본과의 그 평화 회담에서 이 코리아 문제를 상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그 말하자면 암시를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공사관에 가서 정식으로 이 외교 공函을 발송하려고 하니까 당시 대한제국공사관의 외교관으로 있던 그 김윤정이라고 하는 인물, 거기 사진에 보입니다만 이 인물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일본 쪽으로 기울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이 김윤정이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대한제국공사관의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방기함으로써 아주 그 중요한 그러한 그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모두 경험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고, 이후에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을 연구해서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와 같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조문 하나하나, 그 영어로 된 그 조문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이 조약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 정전협정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정전체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 7월 27일에서부터 8월 8일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쌍생이다. 그러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이 두 가지가 같이 태어남으로써 이 정전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정전체제가 이 전쟁의 재발을 막아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8월 8일 날 가조인이 됐다가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이 됐고 54년에 가서 미국 상원에 이제 비준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변형태 외무장관, 그리고 미국을 미 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아까 말씀드렸던 미 국무장관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는 것처럼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이 본 조약은 종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약이라는 것이 무기한으로 유효한 것이지만, 거기 보면 무기한으로 유효하지만 언제든지 한쪽이 통보하면 1년 내에 이것은 종지될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제2조를 보면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험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될 때 제3조에 보시면은 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또 미국의 그 의회에 그 승인을 받아서 군대를 보내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이미 전쟁 끝나지 않겠냐. 그래서 즉각적인 그런 개입을 집어넣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고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 보완하기 위해서 제4조에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서 주둔하고 있는 동안 그 미군에 대한 공격이 가해질 경우 그것은 즉각적인 개입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미군을 서울 북방에,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서울 북방에 주둔을 시켜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서울 북방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동의했던 중요한 이유는 당시 한국군이 혹시라도 단독 북진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군의 단독 북진도 억제할 겸 서울 북방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흔쾌히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3년에 7월 27일부터 8월 8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정전체제가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체제를 성격을 삼중봉쇄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의 나토를 이중봉쇄체제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에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였던 동시에 독일, 히틀러의 독일 나치 군대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중봉쇄 체제였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는 삼중봉쇄 체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축으로 하는 공산 진영의 팽창을 봉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급성장한 6.25 전쟁을 통해서 급성장했고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급성장한 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하는 것을 봉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이 이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말하자면 천황제를 용인하고 말하자면 일본을 이제 과거의 같은 적국이 아니라 하나의 맹방으로 이제 우방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고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게 되는 것을 막는, 봉쇄하는 그렇게 세 가지 봉쇄의 의미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상중 봉쇄 체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전 체제 속에서도 대결과 사상적인 이 삼투가 계속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전 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체제가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평화 체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도 아닌 그런 애매한 체제가 바로 이 정전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우리가 그래도 전쟁에 가까운 체제냐 아니면 평화에 가까운 체제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 체제의 이 시기가 준전시 체제였다, 즉 전쟁에 좀 더 가까운 체제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시기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침묵적 행위들은 전시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전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에 평화에 가까운 체제였다. 평화에 가까운 체제였다. 지금까지도 이 지속되고 있는 정전 체제가 평화에 더 가까운 준평화 체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종전선언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체제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보다 완전한 그러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정전 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당시에 우리 냉전 시기에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냉전 체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정전 체제,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 체제, 이것이 서로 상응하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전혀 새로운 그러한 체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 냉전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보이시는 지도에서처럼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대한 체스판에 나오는 지도입니다만 이 지도에 의하면은 이 굵은 실선까지를 자신들의 영향력권으로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용인할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점선 부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997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쓴 브레진스키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군데서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팅턴은 이 포스트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문명 충돌의 시대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근데 이 헌팅턴의 이 문명권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는 중화문명권의 일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헌팅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중화문명권에 속한 한반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정전체제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한민국이만이라도 서방의 말하자면 서구 문명권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충돌 지점이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명 충돌,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코리아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 완전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정전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전체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전체제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전체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유럽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전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자, 그 5천만 명 이상이나 죽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열전보다는 나은 것이 냉전이다. 물론 따뜻한 평화보다는 못하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평화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전보다는 나은 것이다. 전쟁의 재발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들을 먼저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의가 서로 쌓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포로 송환 문제라든가 유해 송환, 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체 송환 문제,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지금 비무장지대가 아닌 거죠. 그것을 서로 약속했던 것처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에 지금도 묻혀있는 양측의 군의 그 시신들을 공동으로 발굴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정전협정에서 약속했던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기반해서도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체제를 우리가 넘어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고 그러나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버리면서 보다 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 DPRK,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정치 체제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이것을 웨스트팔리아적으로 하나의 국제법적으로 접근해 내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한 우리의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역사를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 만들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진실에 기초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역사 만들기를 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에 이 정전의 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그 7월 27일 기억하고 그리고 7월 27일 이후 지속되어 왔던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긴 하나 이 정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보다 완전한 평화 상태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